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첫 명절인 추석을 맞아 어제 기차역과 터미널은 북적였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성길 정체가 이른 시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억지 기소이자 보복 정치라고 깎아내렸는데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향년 96세로 서거했습니다. 여왕의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바로 국왕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가적인 높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안녕하세요. 의미를 더해줄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네, 아버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미리 부모님과 가족을 찾아온 시민들로 고향 기차역과 터미널이 북적였습니다. 역귀성에 나선 이들과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시민들까지 2년 만에 맞은 일상회복 명절에 모두 설레는 모습이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차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손에 선물 상자를 든 시민도 있고 귀여운 아이를 안은 가족들까지 모두 설렘 가득한 표정입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음식도 같이 먹고 손녀 재롱도 보시면서 이제 가까운 친척들하고 이제 재밌게 이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거. 터미널도 고향을 찾은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강원도에서 버스를 타고 온 귀성객은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 기분이 좋습니다. 언니네 가족이랑 같이 소고기도 구워 먹기로 해가지고 지금 홍천에서 소고기 사왔는데 빨리 가가지고 같이 구워 먹고 싶어요. 고향을 찾아온 시민이 많은 가운데 자식이 힘들까 걱정돼 역귀성을 선택한 부모님도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아들 부부 집으로 명절 새로 가고 있습니다. 차편도 내려오는 때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번 추석은 일상 회복 뒤 처음 맞은 명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면서 더 많은 친척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번 명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는 못 뵈고 그냥 따로 할머니만 잠깐 뵈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같이 다른 가족들, 친척들도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위험 때문에 못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완화됐고 그래서 강원도 쪽을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시간씩 기차,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찾아온 시민들. 몸은 좀 지쳤을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귀성길 풍경을 실감케 하듯 이번 추석을 앞두고도 정상적으로 기차표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웃돈을 받고 기차표를 팔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물어야 하지만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여전히 암표 천지입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서울역 KTX 매표창과
이른 아침부터 여지없이 긴 줄이 이어집니다. 정작 차례가 돼도 표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어려워 현장으로 온 사람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앱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그 인터넷 PC로 들어가도 계속 예매가 뜨긴 뜨는데 누르면 바로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일단은 빨리 와서 직접 사야겠다는 생각에. 온라인 중고거래 앱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추석 기차표를 3만 원 정도 웃돈을 얹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표도 올리기만 하면 바로바로 팔립니다. 명절을 앞두고 특정 기간을 정해 온라인으로 KTX와 SRT 기차표 예매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여러 개를 사두고 재판매를 통해 큰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입석도 지금 없으셔가지고 어르신들 지금 못 내려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웃돈을 줘가면서 미리 선점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많은 사람한테 좀 피해 입히는 것 같고. 중고거래 업체 측은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다지만 관련 게시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가 대비해서 웃돈으로 해놓으면 그건 저희가 제재를 해요. 저희가 보면서 게재 미노출 처리를 하는 거라서 그게 시간차에 따라서 좀 게시글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철도사업법상 승차권 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판매해 이익을 보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로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매크로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으로 기차표를 사들인 뒤 판매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통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거나 수사로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어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승차권 부정 확보로 의심되는 8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자체적인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차표를 구하려 하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인 만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경찰이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 도심 교통 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교통 관리에 나섰습니다. 12일까지 고속버스 터미널에 임시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고 추석 당일에는 현충원 등 상습 정체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 고속도로와 정체 구간 등에서는 끼어들기 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 추석은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첫 명절입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이어온 재유행이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닌 만큼 개인 방역에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선별진료소나 진료센터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 30일 설 연휴 끝나고 딱 사흘 뒤였습니다. 이후 두 번의 추석과 두 번의 설은 거리두기와 함께 반쪽 명절로 보냈고 코로나 사태 후 처음 맞는 거리두기 없는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가족들 모이는데 시간이나 인원 제한이 없고 고향 오가는 기차나 버스 안에서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가족들도 입국 전 검사가 폐지돼 입국 후 PCR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제한되는 것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 금지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새 환자 수만 명과 중환자 수백 명이 있는 상황. 정부는 유행이 끝난 게 아닌 만큼 연휴에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진단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추석 당일 700여 곳을 포함 연휴 기간 누적 약 6천 곳이 문을 엽니다.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가까운 곳 위주로 문 여는 당번 약국도 매일 500곳 이상 유지할 방침입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최소한 한 곳은 원스톱 진료기관 근처에 약국을 연휴 기간 당번 약국으로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협조를 통해서 당초 계획보다 14,000여 개가 증가된 32,000여 개가 당번 약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환자 대응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 선별진료소 603곳과 임시선별검사소 70개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9곳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고향길 오가는 누구나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낮에 150개 이상, 밤에도 140개 이상 운영하는데 코로나19 홈페이지와 응급의료 포털 등에서 날짜별로 문 연 곳을 안내합니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선별 진료소와 검사소 등 정보는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핫도그와 떡꼬치, 호두과자 등 간식에서부터 국밥과 라면 등 든든한 식사까지 귀성길 휴게소 음식 즐겨 찾는 분들 많을 텐데요. 물가 상승의 여파는 휴게소에도 들이닥쳤습니다. 음식값도 껑충 뛰면서 귀성객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반석 위 오징어가 지글지글 구워지며 맛있는 냄새를 풍깁니다. 바삭하고 부드러운 핫도그와 입맛대로 고르는 핫바 어묵까지 소시지를 함께 꿰은 떡꼬치도 빠질 수 없는 인기 메뉴입니다. 올해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별도 방역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첫 명절 연휴입니다. 귀성길 재미인 휴게소 간식도 내부에서 자유롭게 사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실제 휴게소를 찾은 시민들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먹거리들은 그대로인데 가격표는 예전 기억과 다른 겁니다. 실제로 이 휴게소는 지난 7월부터 핫도그와 떡볶이 등 먹거리 가격을 10%가량 올렸습니다. 예전에 휴게소 하면은 그래도 간단하고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다 보니까 휴게소에 있는 음식들도 좀 가격이 많이 오른 편이고 껑충 뛴 가격에 오랜만에 고향 가는 길 휴게소 먹거리를 기대했던 학생들도 메뉴 선택이 망설여집니다. 저희 닭강정 샀고요. 이제 얼마지? 4,500원이요. 약간 가격은 조금 뭐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조금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연휴에 2만여 명이 찾을 거로 예상되는 서울 도심 외곽 휴게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은 줄었는데 밀가루와 달걀 등 재료 수급 상황마저 나빠지면서 지난 7월부터 국밥과 자장면 등 대부분 메뉴 가격이 올랐습니다. 운전하는 일이라서 자주 옵니다. 분식 같은데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전국 휴게소 음식값을 분석해봤더니 올해 여름 기준으로 가장 잘 팔리는 10개 메뉴 가격이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떡꼬치는 4,000원을 줘야 사 먹을 수 있고 호두과자와 라면값도 5,000원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보다 평균 8% 가까이 가격이 치솟은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값 인상과 환율 상승, 폭우에 태풍까지 겹치며 한동안 물가 상승 기류는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추석 귀성길 간식조차 마음 편히 사 먹을 수 없는 현실에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추석에 선물을 받는 건 기쁘지만 잔뜩 쌓인 포장지나 종이 상자를 보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명절 때마다 과대 포장을 단속해도 실제 적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다현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해봤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 추석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습니다. 상품보다 훨씬 큰 상자에 담기거나 랩과 스티커로 치장한 제품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정부의 과대 포장 특별 단속도 시작됐습니다. 높이가 좀 커 보여가지고 포장 공간 비율을 조금 기준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백화점 식품관과 장난감 코너 등을 둘러본 결과 과대 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으로 적발된 건 모두 8개. 겉보기엔 포장이 지나쳐 보이더라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제품이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한과 선물 세트를 사봤습니다. 한과 36개를 포장하는데 플라스틱 12개와 비닐 12장, 그리고 종이 상자 1개가 들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종이 상자로 한 번만 포장한 걸로 보고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명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852건으로 전체 점검 건수의 0.8%에 불과합니다. 1000건을 점검해 고작 8건만 적발되는 셈입니다. 정부가 14년째 단속을 이어가는데도 과대 포장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건 느슨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추석 선물 세트는 포장 공간 비율이 제품의 25%만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상자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포장 횟수를 2번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있지만 낮게 포장된 제품을 한꺼번에 묶어 재포장하면 사실상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제품 포장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제조사가 물게 되는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규제 범위를 넓혀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 규제를 뭐 무작정 그냥 타이트하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경제 상황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급증하는 일회용 쓰레기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포장 규제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다듬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정부의 규제가 좀 더 구체화되고 단속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포장 문화를 개선하는 활동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3년 도입된 제품 포장 규칙. 규제 대상 품목만 늘리기보단 10여 년째 유명무실한 단속 기준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거나 성묘갈 때 한 번쯤 조화 사용한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조화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남의 화훼 농가들이 조화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화로 만든 꽃다발 나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꽃 재배 시설에 들어서니 그윽한 국화향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이맘때 가장 수요가 많은 건 성묘 때 쓰는 헌화용입니다. 이 꽃은 국화 소국이라는 꽃입니다. 그리고 출하는 거의 부산, 공판장, 서울 쪽에 유통이 되고 있고. 수확한 꽃을 예쁘게 한 다발씩 묶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얀 대국에다 노랑, 분홍, 알록달록한 소국을 옆난 위에 얹어 한 다발씩 묶습니다. 사용하는 끈은 마로 만든 친환경 소재로 꽃이 마르면 그대로 버려도 됩니다. 명절에 성묘 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꽃다발입니다. 생화를 사면은 어느 게 예쁠까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고르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화훼 농가들이 무료로 생화를 나눠주는 이유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 한국소비자원이 조화 20개를 검사해보니 25%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조화 대신 생화를 쓰면 환경도 보호하고 화훼 농가에도 도움이 되기에 무료 나눔 행사를 기획한 겁니다. 친환경적인 우리 생활을 선물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화훼 농가도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 화훼 농가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5만여 송이 국화로 만든 성묘용 국화 9천 다발은 추석인 10일 창원의 천자봉 공호묘원 등 경남 지역 7개 주요 공호묘원에서 성묘객에게 전달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이른 시각부터 귀성길 정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도로교통 상황 한국도로교통공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주은 캐스터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올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보니까 교통량 자체가 많습니다. 특히 귀성길은 어제부터 이어진 정체로 지금도 많이 혼잡한데요. 오늘 특히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가 가장 답답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체 저녁 8시 이후에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예 늦지막히 출발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지금 오전 7시 기준으로 출발했을 때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5시간 50분, 부산까지는 무려 9시간 50분이나 잡으셔야겠습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정체가 90km대입니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가신다면 평택 제천선과 중부내륙선을 이용하는 게 낫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경기권에서는 기흥동탄을 시작으로 안성 지나기가 가장 불편하고요. 충청권은 천안 일대 정체가 30km대인데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도 거의 40km 이상 막힙니다. 특히 남공주와 논산 분기점 지나기 답답하고요. 중부고속도로 외곽
쪽도 총 47km 구간인데 특히 남이분기점 앞도고가 15km 구간으로 가장 불편합니다. 호남 지역으로 이동하는 서해안선은 서서울 요금소와 8탄 분기점 통과가 가장 답답합니다. 총 정체 길이는 60km대고요. 계속해서 서평택 분기점에서 평택 제천선 타신다면 지금 20km 정도 막히는데 안성 분기점을 중심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네, 전좌석 안전대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이라고 하면 완벽하게 둥근 달을 상상하지만 최근 100년 동안 가장 둥근 달은 모두 추석이 아닌 그 이후에 떴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장 둥근 보름달을 추석 밤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한가위.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추석날 밤이면 하늘을 밝히는 둥근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예년보다 밝고 둥글수록 풍년이 들고 가을 어장이 풍부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추석날 밤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은 완벽한 둥근 달이 거의 없습니다. 달이 가장 둥글게 보이는 건 해와 지구, 달이 일직선을 이룰 때입니다. 망으로 불립니다. 망이 되는 시각과 달이 뜨는 시각이 일치해야 가장 원에 가까운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100년간 망과 추석 밤이 일치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기록을 찾아보니 추석 당일에는 덜 찬 보름달이 떴고 추석날 밤이나 그 다음 날에 달이 꽉 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은 다릅니다. 동해안은 망이 된 시점에 달이 뜨고 서울도 5분 후에 달이 떠 완벽한 원에 가까운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추석 달이 뜨는 시각은 강릉 오후 6시 57분, 광주 7시 2분, 서울은 7시 4분입니다. 이번 보름달을 놓치면 38년 뒤인 2060년에나 이번과 비슷한 수준의 둥근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서울의 주요 궁궐과 조선왕릉이 문을 엽니다. 문화재청은 추석 연휴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쉬는 날 없이 무료로 개방합니다. 종묘는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이번 연휴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서는 연휴 기간 내내 저녁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모형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 시내 주요 미술관들도 대부분 정상 개관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덕수궁관과 과천관이 연휴 내내 문을 열고 서울관은 추석 당일인 10일만 문을 닫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북서울미술관을 포함해 연휴 내내 모두 정상 개관합니다. 개관 10주년 기념전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서울미술관은 대체 공휴일인 12일에만 휴관합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음식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명절 음식을 만들 때 잡곡을 섞으면 보기에도 또 먹기에도 더 좋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가족, 친구와 나누는 추석. 송편 같은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다 보면 깊어가는 가을에 어느새 흠뻑 빠집니다. 이때 국산 잡곡을 넣으면 색다른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맵쌀과 잡곡가루를 섞어 송편 반죽을 만들면 영양소가 풍부해지고 색도 예뻐집니다. 칼슘이 풍부한 손가락조를 찐 다음 갈아서 소로 쓰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사서 먹는 강정은 집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장과 수수, 손가락조 튀밥을 끓인 조청으로 잘 섞어 틀에 붓고 잘 식힌 다음 자르면 완성입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 가지 잡곡으로 간식을 만들어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절에 찐 살을 덜어내는 데는 팥차와 수수차가 효과가 있습니다. 팥은 몸의 부기와 노폐물 제거에, 수수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잡곡을 프라이팬에 볶은 뒤 뜨거운 물로 우리면 금방 차가 됩니다. 수수의 경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손가락조의 경우 칼슘 함량이 많고 기장의 경우 모발에 유용한 성분이 많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차례상 음식에 국산 잡곡을 더해 더욱 특별한 명절 보내보면 어떨까요? YTN 김민성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지만 지난달 폭우 피해를 본 지역에서는 좀처럼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연휴에도 할 일이 산더미라 쉴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수해 복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반지하가 밀집한 서울 신림동 거리. 수해 때 발생한 쓰레기들이 골목 여기저기 가득 쌓여 있습니다. 물이 빠진 뒤 텅 비어버린 교회 터에서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까지 감돌고 침수 피해가 있었던 반지하 방들 역시 복구가 한창입니다. 수해가 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 지경우 방한 가구를 모두 밖으로 뺐을 뿐 도배 작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추석이 코앞이지만 할 일이 태산 같다면서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기분도 아니고 그따위서 뭐 밥은 먹고 살아야 되죠. 밥은 먹기는 먹는데 뭐 친지들 전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지원금이라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산사태가 나 주민들이 고립됐던 건봉리 마을도 휴식을 잊은 채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매일 흙을 퍼날라 보지만 원래의 모습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명절 분위기가 사라진 것이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비가 오면 너무 걱정이 큽니다. 이런 산사태까지 겹쳐가지고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고. 마을 앞 작은 카페도 한 달 넘게 복구 작업에 매달려 있습니다. 수해 탓에 손님을 받지 못하는 동안 대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업주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대출 이자가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거기에 또 이제 금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엄청난 부담이죠. 거기에 지금 뭐 인력,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분도 지금 동네 삼촌이에요. 모두가 즐거운 한가위라지만 수해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는 연휴가 남의 일만 같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강타한 포항도 복구가 한창이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를 못 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과 경찰,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포항으로 달려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성준 기자입니다. 태풍이 언제 지나갔냐는 듯 하늘은 맑고 푸릅니다. 하지만 태풍이 핥히고 간 흔적은 여기저기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물이 빠진 집안은 온통 진흙투성이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건질만한 물건이 없을까 살펴보지만 가전제품에서 집기까지 쓸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남은 집에 가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자주도 못하고 이거 어쩔 수도 없어. 어쩔 수도 없다. 어쩌야 되고 싶어. 막막하지 뭐. 학교 운동장에서도 밀려든 진흙과의 싸움이 한창입니다. 장비까지 동원해 쉼없이 치우지만 도무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교직원과 해병대, 자원봉사자까지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다 하지 못할 것 같은 걸 우리 해병대와 모든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포항에서만 주택 등 12,000여 곳이 부서지거나 침수됐고 포스코 등 산업체 피해는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17년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시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일상을 회복하자며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7년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사태도 우리의 성숙한 시민 정신으로 거뜬히 극복해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힘을 모아 태풍 피해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포항. 시민들은 도움의 손길을 바탕으로 다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온종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YTN 송준입니다. 폭우와 태풍으로 지하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설치 비용 문제와 함께 관리 책임이나 작동 기준을 꼼꼼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뿌린 폭우로 주민들이 희생된 경북 포항시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침수 경고방송이 나간 지 불과 몇 분 만에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고 이른 아침 차를 빼려던 주민들은 한순간에 휩쓸려 참변을 당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땐 서울 서초동에 있는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빗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이처럼 폭우로 지하에서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막이판을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일정 높이까지 빗물이 유입되는 걸 막아주고 유입 속도도 크게 늦춰줍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물막이판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설치 의무 대상이 좁고 모호한 데다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위험 재우려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물막이판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는 그 물막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폭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하더라도 의무 설치 대상을 마냥 늘리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적자는 설치 비용이 문제입니다. 폭 6m에 길이 1.5m 기준 스테인리스 재질 물막이판을 설치하려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량이 듭니다. 자동으로 작동되는 방식을 선택하면 가격은 4~5천만 원으로 훌쩍 뜁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막이판 관리 주체와 작동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마련돼야 합니다.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강수량이 얼마나 될 때 작동시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상사가 생겼을 땐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등에게 책임을 지우게 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단순히 차수판을 설치해라라는 문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비가 오는 때 혹은 또 이런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때 어느 시점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또 이걸 설치를 하려면 누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상기후로 인해 기록적인 폭우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점점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참사가 겹치면서 물막이판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부터 꼼꼼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쌓인다 쌓여. 이거 20년까지네? 먹어도 되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폐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상태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좀 아까우시겠지만은 개봉하지 마시고 드시지 마시고 그냥 폐기 처분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유통기한이라는 거는 최상의 품질 상태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거든요. 통조림 제품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에서 10년까지도 권장을 하고 있는 게 식약처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유통이나 보관상에서의 낙상이나 일련의 과정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 안에 취식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이내에 드셔야 되지만, 사실은 찌그러졌을 때 눈에 보이진 않아도 미세하게 피놀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기 투과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형을 보시고 가장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에서 70% 지점, 소비기한은 80에서 90% 지점으로 정하게 됩니다. 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입니다. 향후 3에서 4년간은 시중에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하여 유통이 되므로 1차 표시를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장감사에서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해줬다고 말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와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을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시효가 정지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민주당에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일단 이 대표는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당은 전면전에 나서는 투트랙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기국회 파행 등 예기치 못한 난관도 거론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가 잘 마무리하는 것은 협치이기 때문에 협치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협치! 하지만 바로 이날 이재명 대표에게 날아온 소환장으로 협치란 합창은 사진 속에 갇혔고 민주당엔 전쟁이란 말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당대표의 검찰 출석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느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연 뭐 이 의총에서 논의하는 게 그 논의 단위로 맞느냐? 그럼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올 때마다 의총 열어가지고 뭐 편파 수사 중단하라 피켓 들고 그렇게 계속 할 것인가? 정치보복 수사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불출석 결의가 전초전부터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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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칼날이 오로지 이 대표만 겨눈다는 반감도 광범위한 당내 공감을 얻어 윤석열 대통령 검찰 고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론 발의도 불과 사흘 만에 속도전처럼 전개됐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 현장을 주로 찾으며 거리를 두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수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현재 상태로는 배수 펌프를 최대한 좀 늘려야 될 것 같네요. 당은 사법 리스크 방어 전면전에 돌입해 이 대표가 강조해온 민생 이슈가 후순위로 밀리는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또 특검법 등 대여 강공이 편파 수사 견제용 방어 차원이라 해도 여야 협상 동력을 위축하고 정기국회 파행 뇌관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더욱이 어수선한 집안 싸움을 이재명 때리기로 치환해 전국 반전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여권의 집중 공세 역시 적잖은 부담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당이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그런 뿌리를 다 그냥 버려버리고 이재명 방탄당으로 아주 그냥 자임했다. 이게 사당이 되어버린 거죠. 공당이 아니라. 여기에 직전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당이 반납해야 한다는 최악의 경우까지 제기되며 뒤숭숭한 동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동시다발 수사는 전당대회 후폭풍을 차단한 채 역설적으로 단일 대우를 결속하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진척 때마다 당력 총동원 태세를 거듭하긴 어렵고 민심 동향도 핵심 변수여서 사법 리스크 대응에 대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힘 내홍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윤핵관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다. 여권 내홍의 근본적 이유다.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핵관의 시작과 현 주소를 김경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윤핵관은 지난해 말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이 갈등을 겪으며 처음 등장했습니다. 선대위 내에 아무도 모르는 내용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무슨 정치 장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직접 부인할 정도로 논란거리였습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윤핵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같이 그야말로 중앙선대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무슨 윤핵관이 되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초기 대통령실과 내각의 밑그림을 그리는데도 친윤계 의원들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윤핵관 논란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계기로 다시 폭발했습니다.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된 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 이준석 전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의 충돌은 극에 달했습니다. 온갖 그냥 독설을 쏟아부으면서 겉으로 본인이 당 대표의 직에 있으면서 당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자 결국 당내에서는 윤핵관들의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언론에 타깃이 된 분들 이선 후퇴 할 수밖에 없다. 핵심이라는 것은 억울하더라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된다. 끝내 장제원 의원은 의원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를 선언하면서 원조 윤핵관들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힙니다.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중진 의원들을 공개 비판하면서까지 새 비대위 구성에 힘을 실었던 초재선 의원들이 이른바 신윤핵관으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안도 없이 당을 흔드는 은행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원조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차기 당대표 선거를 통해 여권 내 권력 구도가 어떤 식으로 재편될지 관심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 여야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협치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산적한 법안들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극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들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기국회 출발과 동시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제도의학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민생 제일, 국민 우선 정기국회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거센 정치 공방과 더불어 민생 법안들에 대한 입장차도 뚜렷합니다. 가장 첨예한 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 공제인데 부과 기준을 완화하자는 여당과 과도한 감세라는 야당의 이견이 여전합니다. 작년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분이 금년도에는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깁니다. 집부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에 서민들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없거든요. 여기에 민주당은 사측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추진 중인데 노동 기본권을 넘어서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만 주게 될 거라고 반발합니다. 기업을 한 번 더 죽이는 길이다. 두 번 죽이는 그런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역시 갈등의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지출을 비판하며 국가재정 건전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건전 재정 기틀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임대주택과 노인 일자리 등 민생 예산을 대폭 깎았다며 비정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 깎아주면서 누군가에게 생존의 위협을 방치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여야가 각각 추진하는 민생 법안을 두고 벌써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협치는 말뿐이라는 비판을 떨쳐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직접 주문 정황이 담긴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다시 불붙는 모습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장으로 정식 취임하게 되면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가 검찰 중립성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우철희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몸통인 권오수 회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 여사가 계좌를 맡겼다가 손해만 본 뒤 인연을 끊었다고 해명했지만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나온 겁니다. 조금씩 사볼까요라는 증권사 직원의 질문에 그러시죠라고 답하거나 특정인 말고는 거래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김 여사의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녹취록 왜곡 날조이자 뉴스타파의 관련 보도가 허위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허위 발언 혐의 소환 통보에 대한 맞불격으로 김 여사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고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큽니다. 그러나 검찰은 제가 느끼기로는 무혐의를 예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그냥 넘어갔을까요? 이원석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인연에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문재인 정부 시절 배제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 자신이 수사를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수사 지휘권을 다시 되살려서 책임 있게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2년 반이 지나고 지난 7월 수사팀이 교체된 뒤에도 사건을 계속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가시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윤석열 사단을 부인한 이원석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와 처분 결과가 검찰의 중립성을 확인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배모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혜경 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처분을 내렸다는 건데 이를 두고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먼저 재판에 넘겨진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배모 씨입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식사비 7만 8천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인 배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검찰이 배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배 씨와 똑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에 대한 처분도 미뤘습니다. 두 사람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선거법 혐의와 달리 공소시효가 남았고 식사 자리와 관련한 김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배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빨리 결론 낼 필요가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김 씨를 재판에 넘기기에는 혐의 입증이 부족해 추가 수사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경찰이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금액 2천만 원 가운데 김 씨가 알고도 용인했다고 판단한 금액은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금액, 그러니까 김 씨가 법인카드 유용 과정 전반에 지시를 통해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배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 배 씨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이어 김혜경 씨 소환 조사까지 벌였던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씨의 혐의를 더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기 부천시에서 승용차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로 2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성수대교에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해 주변 교통이 한동안 혼잡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늦은 밤,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에 앞부분이 부서진 승용차 2대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들것에 실려 나갑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승용차끼리 먼저 부딪힌 뒤 그중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넘어와 또 다른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분리대가 쳐져 있는데 차가 완전히 한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건 완전히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앞선 사고가 차선을 바꾸다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30대 남성 운전자에 대해선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소방차 출동 중입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성수대교 남단에서는 승용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차량 대부분이 이미 타버렸습니다. 올림픽대로 방향 진출로를 달리다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엔진 부분에서 불이 난 겁니다. 30대 운전자는 가슴과 목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주변 교통이 통제돼 지나는 차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엔 국가민속문화재인 경북 청송군 후송당 고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안채 한 칸 일부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영국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영연방의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습니다. 향년 96세입니다. 여왕의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바로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의 알림문이 성문에 걸렸습니다. 향년 96세입니다. 여왕은 영국의 상징이자 최대 소프트 파워로 대영 제국의 해체 이후 영연방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슬하의 찰스 왕세자와 앤드루와 에드워드 왕자, 앤 공주 등 3남 1녀를 뒀는데 장남인 73살 찰스 왕세자가 찰스 3세 왕명으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The palace has just issued this statement. It says the Queen died peacefully at Balmoral this afternoon. 1926년생인 여왕은 1945년 공주 신분으로 입대해서 운전병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아버지 조지 6세의 서거 이후인 1952년 2월 25살의 젊은 나이에
영국의 군주와 영연방의 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영국 최장수 군주이면서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랜 기간 재위하며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는데 즉위 70년 만에 임무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It is a day of great loss, but Queen Elizabeth II leaves a great legacy. 여왕은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에는 신임 총리를 임명하는 등 최후까지 역할을 충실히 다했습니다. 재위 중 최근 취임한 트러스 등 15명의 영국 총리와 함께하며 베를린 장벽 붕괴와 유럽연합 EU 결성, 영국의 EU 탈퇴 등의 경랑 속에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사회 통합에 앞장서 왔습니다. 건강은 지난해 4월 99세였던 남편 필립 공의 사망 이후 급격히 쇠약해져 10월엔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6월에 열린 즉위 70주년 나흘간의 행사에 발코니에서 2번 잠깐 모습만 보인 이후 대외 활동을 줄줄이 취소해서 건강 우려가 증폭돼 왔습니다. 여왕은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비의 이혼과 사망, 차남 앤드루 왕자의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 등 노년의 후손들 문제로 골치를 많이 앓아왔습니다. 73살이던 1999년엔 한국을 방문해서 안동에서 생일상을 받고 사과나무를 심기도 했으며 고령에도 국제정치의 흐름을 날카롭게 파악하며 유머와 친화력을 잃지 않아 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북한에서는 올해 코로나 확산과 식량난,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추석 분위기도 예년보다 더 잠잠한 모습입니다. 오늘 정권 수립일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결속을 다지는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2020년 초부터 국경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올해 4월 처음으로 감염 사실을 인정했고 일일 신규 환자가 한때 40만 명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후 북한이 주장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더니 지난달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악성 전염병 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역내에 유입되었던 신형 코로나 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 비상방역전에서의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명절 분위기는 아직입니다. 지난 몇 달간 코로나 확산과 식량 부족, 잇단 자연재해로 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 공개도 자제해왔고 추석 관련 보도도 주춤한 모습입니다. 4월 말부터 5월, 6월까지 내내 자신들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내외 공개를 하지 않은 것도 북한 주민들이 아주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이 결코 긍정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양 당국의 판단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정권 수립 74주년을 이틀 앞두고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념 행사도 대규모로 진행하는 등 코로나가 진정됐음을 과시하며 어수선한 민심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고인민회의, 민속명절, 구구절 서로 다 겹쳐지는 이런 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활용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중심의 율영도 체제 강화, 그 속에서 체제 계속 이끄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권 수립일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애국심을 당부하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달 들어 경제 안보 분야의 다자 협의체를 잇따라 열어 중국을 겨냥한 압박 행보를 이어가자 중국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와 의회 간 엇박자를 보이면서 반중 연대 강화 등 대외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들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 첫 장관급 회의에 이어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 관련 다자 협의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6월 출범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후속 논의를 위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달 22일쯤 2차 강력국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독일 등 10여 개국이 참석해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이른바 치포 첫 예비회의 일정과 의제를 놓고 조율 중입니다. 미 행정부가 경제안보 분야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압박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미 의회와의 정책 엇박자입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계기로 미 정부의 대외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모두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대외 정책들이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반미 다자 협의체를 강화해 미국의 포위망 전략에 맞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구는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정치 경제 안보 협의체로 미국 등 서방 견제를 위해 외연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다음 달 16일 20차 당대회에 앞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반미 연대 강화를 위해 젠걸음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빠른 속도로 오르는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출금리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물가와 환율은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 들이운 먹구름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기 무섭게 1년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무려 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런 인상 기조는 연말, 더 나아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금리 역전폭이 계속 확대되게 되면은 이미 심화되고 있는 원화 약세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겠고요. 특히 외국인 자본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우려되는 건 대출자들의 높아지는 이자 부담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이미 지난 7월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9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4.52%를 기록했습니다. 대출이 있는 입장에서는 점점 오르니까 이게 또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고 그래서 좀 안 보게 돼요, 뉴스를. 답답해요, 국민 입장에서는. 하지만 기대와 달리 물가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전망치를 24년 만에 최고치인 5.2%로 올려잡았습니다. 서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명절 때가 돼가지고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야 되는데 값이 생각 외로 많이 뛰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우리는 명절 때는 그냥 사야 되니까 그렇게 비싸다고만 생각하고 사지 살 건 다 사요 그냥. 어떻게 먹어야 되니까. 조심해요. 덜 먹으려고. 치솟는 환율은 더 문제입니다. 수입 물가를 높여 국내 소비자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에너지와 식품 등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소비와 투자가 더 위축돼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가적인 높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분명히 하며 긴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각 8일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 가토 연구소가 주최한 회의에서 미국 연준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솔직 담백하고 강력히 행동해야 하며 이 같은 기조는 일이 끝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사는 너무 이른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경고를 보낸다며 인플레이션에 있어 섣불리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현지 시각 8일 기준금리를 0.5%에서 1.25%로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ECB는 지난 7월 11년 만에 처음 기준금리를 통상적인 0.25%포인트의 2배인 0.5%포인트 올려 빅스텝을 감행한 데 이어 통상적인 규모의 3배인 자이언트 스텝을 이번에 단행했습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 발표 시점을 두고 해당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는 건데 자칫 정부가 서두르다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전용 69제곱미터가 최근 11억 8,500만 원에 팔려 지난해 10월 최고가보다 3억 6천만 원이나 급락했습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오는 2024년에 내놓겠다고 발표한 직후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설명이 부족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오해의 소지를 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1기 신도시인 일산 주민들도 불만을 털어놓기는 마찬가지. 마스터 플랜 자체 믿질 않아요. 신뢰를 보여주려고 했다면은 안전진단이라도 풀어줄게요. 아니면은 뭐 제초안 없앨게요. 뭐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1990년대 29만 2천 가구 규모로 건설된 1기 신도시는 오는 2026년이면 모든 단지가 입주 30년을 넘어갑니다. 1기 신도시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일산과 분당을 제외하면 200% 이상입니다. 용적률이 200%를 넘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지역 주민들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원희룡 장관과 5개 신도시가 속한 지자체장은 모든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 많은 가능성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에만 용적률 특혜를 줄 경우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29만 가구의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면 전셋값 폭등도 우려해야 합니다. 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냐? 이미 우리 언론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30만 원은 우리 강남 3구의 아파트랑 똑같은 숫자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선은 이주 대책 문제입니다. 워낙 튼튼하게 지은 아파트여서 현재의 안전진단 기준으로는 재건축 허가가 떨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단지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형평성 시비동 때문에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장기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으로 선회하거나 갈아타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기 신도시 재정비는 까다롭고 복잡한 요소들이 많아 신중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랜 개발 노력 끝에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수출 계약이 잇따르면서 올해 방산 수출 분야에서 세계 5위권 진입도 가능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파일럿들이 위협적인 산악 지형을 따라 수동으로 저공 비행에 나섭니다. 초음속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어떤 지형이든 자동으로 저공 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극히 일부 국가만 보유했던 최첨단 A사 레이더의 국산화에 성공한 덕분입니다.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면 물론 납품 시기가 중요한 무기 수출 시장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산 무기의 눈부신 발전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빛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는 각각 4.5조 원, 3.2조 원의 폴란드와 수출 본계약이 체결됐습니다. FA-50 경공격기와 레드백 장갑차, 다연장 로켓 천무, K808 차륜형 장갑차, 천공2 유경 미사일도 수출 실적이 기대되는 국산 무기입니다. 수출 계약이 체결됐거나 기대되는 국가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콜롬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노르웨이 등입니다. 지난해 방산 수출 실적은 예년의 2배 이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첨단 전력 구축과 방산 수출 확대에 선순환 구조 수립을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첨단 엔진의 소재 부품, K9 자주포용 엔진, 민군 겸용 질화 갈륨 반도체 국산화 개발 등에 2,492억 원을 투자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억 달러 수준이던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최대 200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5위권 진입도 노려볼 만합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방산업계가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핵심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더 높이고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 지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한 교실에 30명이 넘는 학생이 공부하는 과밀 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해마다 학생 수는 줄어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데 반대로 과밀 학급과 거대 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의 중학교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이나 되는데 인근 3개 중학교가 모두 이런 초과밀 학교입니다. 신도시를 만들면서 교육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여름에 너무 애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좀 밀집되어 있어서 덥고 막 선풍기 같은 거 자꾸 차지하려고 해가지고 선풍기 막 부서진 적도 있어요.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먹는데 1학년들이 가장 좀 늦게 먹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좀 즐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화장실이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지린내가 좀 진동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교육당국이 매번 과밀학급 해소를 약속했지만 지난해에도 과밀학급 비율은 별 차이가 없고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중학교는 한 반에 30명 이상인 학급이 1,300곳 넘게 늘어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몇 년째 반복되는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당국이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 설립에 소극적인 탓이 큽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선 크게는 시도 단위로 묶인 단일 학군별로 학생 수요를 파악하기 때문에 각 시도 내 중소도시별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도 학교 신설을 허용하지 않고 신도시는 젊은 층이 몰리는데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8명으로 잡아서 조금만 변동이 생겨도 과밀학급이 되기 쉬운 겁니다. 실제 전국에서 가장 과밀학급이 심각한 김포와 화성시도 평균 학생 수는 27명 수준인데 한강 신도시와 동탄 신도시 쪽은 36명이나 돼서 편차가 큽니다. 28명으로 기준되어 있는 과밀학급 기준치를 25명으로 낮춰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 당국과 해당 지자체 간의 상시적인 TF 구성을 통해서 서울 강남이나 목동 등 이른바 유명 학군지 쏠림으로 인한 과밀학급 증가도 오래된 문제입니다. 도심학교들은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증축해야 하는데 학기중 공사나 모듈 교실 도입은 학부형 반발이 거세고 기존 교실을 바꿔 쓰더라도 교육부가 교원 정원과 예산을 늘려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도 실제로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줄여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 학급 수는 안 줄고 있으니까 근데 그 과밀학급은 해소도 못할 뿐더러 지금 있는 학급을 운영하는데도 교원이 부족하니까. 학급당 학생 수 감소는 공교육 정상화와도 맞닿은 주요 과제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도 과밀학급은 늘어나는 기현상이 반복되는 한 공교육 내실화 약속은 공연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닷새 동안 열렸던 초대형 미술 장터를 계기로 한국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굴지의 해외 화랑들이 대거 참여했고 이번 행사에 맞춰 한국 내 갤러리를 확장하거나 새로 진출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동시에 열린 프리즈와 키예프 행사는
각각 7만여 명이 방문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최대 규모 아트페어인 키아프는 세계적 수준의 프리즈와 손을 잡아 큰 관심을 모았지만 실속에 대한 평가는 미지수입니다. 또 하나의 행사였던 키아프 플러스는 뉴미디어 아트와 대체 불가 토큰을 선보인 가운데 상당수 신진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이제 상업 화랑에 나오게 되면서 혹시 제 작품이 팔릴 수 있을까? 반응이 어떨까?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프리즈 키아프 행사는 국제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세계 최대 경매사 크리스티는 행사 기간에만 서울에서 유명 작가인 프랜시스 베이컨과 아디리안 게니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비경매 특별전에 선보인 16점의 가격은 5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Asia is a very important region for Christie's, and within Asia, Korea is a very important country. It was very important for us to be here during this important moment for the city. 외국 화랑들의 한국 진출과 확장도 이어졌습니다. 독일의 유력 갤러리 에스터 쉬퍼는 최근 아시아 1호 지점을 서울에 연대 이어 우고 론디노네와 로만 온닥 등의 작품을 프리즈와 키아프에 선보였습니다. 행사에 맞춰 전시 공간을 추가로 확장한 페이스 갤러리는 프리즈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이번 프리즈 기간 동안 저희 국내 미술관 관계자들, 작가들, 손님들이 많이 방문을 주셨는데 저희 부스에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아주 훌륭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미술 투자에 관심이 높은 MZ세대와의 접촉을 늘리는 협업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초대형 미술 장터를 계기로 한국 미술 시장은 한껏 주가를 올렸습니다.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의 미술 중심이 될 수 있느냐가 그 다음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50년 만에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1호의 임무 수행을 위한 로켓 발사 가능 날짜를 오는 23일과 27일로 보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나사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3일 아르테미스 1호 미션 로켓인 우주 발사 시스템 발사를 시도했지만 두 차례 모두 액체 수소 연료 누출로 중단됐습니다. 당초 2차 발사 시도가 중단된 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3차 발사가 10월로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나사 고위 인사인 짐 프리는 기자들과 만나 발사 가능일을 오는 23일과 27일로 앞당겨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현재 시각 8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20억 달러, 약 2조 7,7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키이우에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등과 고위급 회담을 하고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18개 인접 유럽 국가에 이 같은 장기 군사 지원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체 지원액 중 10억 달러, 약 1조 3,800억 원은 우크라이나에 할당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 점령된 북동부 하르키우의 일부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 연설을 통해 이번 주에 하르키우 지역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되찾은 지역의 이름을 아직 밝힐 때는 아니라면서도 탈환 전투에 투입된 3개 여단을 일일이 언급하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네. 추석 연휴 첫날이라 아침부터 이동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큰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8.9도로 어제보다 높고요.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서 늦더위가 예상됩니다. 안개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곳곳에 가시거리가 1km 안팎으로 짧은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고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춘천이 30도, 대전과 대구는 28도로 예상됩니다. 추석인 내일도 전국에 구름만 많겠고 제주도에만 비해 보이습니다. 일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남부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